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법 예상문제풀이. 자, 오늘은 140페이지. 행정구제는 계속 하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국가배상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페이지. 공무원의 책임, 손해배상과 관련한 행정법에서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반법은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죠. 국가배상법. 그 국가배상법 2조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고 5조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가배상에 대한 일반법은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는 원래의 개념은 민법상 개념이에요. 민법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손해배상은 그 손해배상의 배상 주체가 누굽니까? 국가죠, 국가.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거기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공법상 손해배상. 어떻게 보면 국가배상법은 민법에 비하면 그 특수법이 되는 거죠, 특별법이. 그러니까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인데 범주를 좀 달리해서 전체 손해배상의 범주에서 본다고 하면 국가배상법은 또 특수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쨌든 민법의 그래서 우리가 국가배상과 관련한 소송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요? 민사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이 아니라 224번 보겠습니다. 224번.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자는 위법 배상 책임자 나왔어요. 위법. 자, 배상 책임자. 여러분, 배상 책임자는 자, 두 가지로 나뉘죠. 배상 책임자는 헌법에 규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에 규정하고 다르죠. 자, 다르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딱 공공단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딱 찍어서 배상 책임자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1번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자는 위법한 직무행위라는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및 공공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틀렸죠? 공공단체 지우고 지방자치단체로 바꿔줘야 되죠. 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국가배상법의 넓은 의미에서 포괄하는 것,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게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은 무조건 준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배상심의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여러분 배상심의위원회, 배상심의회 자, 여러분 배상심의회는 시험문제 출제 포인트가 배상심의회는 꼭 거쳐야 돼요.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도 돼요. 꼭 거치지 않고 가도 된다는 부분이 시험 문제예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배상심의회는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쳤어. 근데 거기에 이의가 있어. 자, 그럼 있을 시 특별심의회와 본부심의회 재심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곧바로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민사소송을 우리는 국가배상소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 2번은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민사소송입니다. 3번.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 자, 재판청구권은 다른 말로 속권이라고 하고, 속권은 가장 중요한 공권 중에 하나입니다. 공권은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 심의회와 토지 소유주가 합의할 경우 재판상, 자, 어디로 바꿔줘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이렇게 됩니다. 자, 않으며 그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판 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는 속권은 합의로서 포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대위 책임설은, 자, 대위 책임설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나 국가가 가해 공무원을 대신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대위 책임설이라고 하고, 자기 책임설은 국가가 지는 배상 책임은 그의 기관인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식을 통해서 직접 자기의 책임으로 부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것도 미리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손해배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 대위 책임설이라는 게 있고, 자기 책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위 책임설은 쉽게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국가의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한 거니까 내가 대신해서 책임질 텐데, 이걸 좀 잘 이해를 하려면, 내가 대신 자, 이런 느낌이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대신 다 책임질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다 대신해서 책임질게. 자, 그러면 이거는 대위 책임설에 입각하면, 자, 여러분, 피해자가 국가에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청구권. 그러면 대위 책임설은 내가 대신 다 책임질게. 우리 공무원이 한 거니까 내가 다시 책임질게 라고 하는 거니까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위 책임설에 입각한 것은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고의나 중과실일 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자,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까지, 자, 이것까지, 중과실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대신 다 할 테니까 공무원한테 청구하지 마. 내가 대신 다 할게. 이런 느낌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대신할게라는 느낌뿐만이 아니라, 자, 자기 책임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자기 책임설이라는 것은 자, 자기 책임설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 손발에 불과한 거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손발에 불과한 거니까 공무원 행위는 결국은 내 책임이고 내가 책임은 질게 라는 건데, 여기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책임은 내가 질게, 이런 느낌이에요. 내 책임은 내가 질게. 내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나의 손발로서 한 행위가 아니야. 그 공무원이 나의 손발로서 하는 것을 넘어섰어. 이런 경우라면 난 책임을 안 질 거야 라는 느낌까지 살아있는 게 자기 책임설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 책임만, 요게 중요해. 내 책임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선택적 청구권을 여기서는 자기 책임설에 입각하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경과실이라도 공무원 개인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개인에게
자, 이런 관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의 책임설에 입각했을 때 여기까지도 가능한 거고 자기 책임설에 입각했을 때 여기까지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학자들이 보기에 또는 판사들이 보기에 선명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나름.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의 책임설을 따른다, 자기 책임설을 따른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이 둘을 절충설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절충설. 절충한다. 자, 절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 그러지 말고 그냥 고의하고 중과실은 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도 인정하자. 그러면 대신 책임지든 자기가 책임지든 구상권 인정하자. 그리고 경과실일 경우에는 구상권을 인정하지 말자라고 나름 선명하게 판례의 입장을 이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자,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의나 중과실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건데 국가가 책임질 수는 있으나 또 이 얘기는 뭐냐면 고의나 중과실은 절충해서 고의나 중과실은 국가가 책임질 수도 있으나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요 대의 책임설의 입장에서 살짝 좀 변화를 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경과실이라도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 여기서 변화를 줬어. 아니야. 경과실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 묻지 말자. 그래서 차라리 이걸 두 개를 절충해서 딱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한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어차피 디테일한 거 잡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죠. 대의 책임설과 자기 책임설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자,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고, 대의 책임설이 뭐고, 자기 책임설이 뭔지에 대해서는 224번에 4번 선지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맞는 얘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선택적 청구권을 중심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구상권까지 연결하면서. 자, 225번 넘어가도 되겠죠? 자, 가 보겠습니다. 가. 일단 여러분. 이거는, 자,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한 선지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선지들이 좀 몇 가지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답은 라예요, 라. 라가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판례에서 가마바 별표 치세요. 가마바. 일단 가마바 중요합니다. 일단 가 볼게요. 어떠한 행정처분 후에 항고소송이 취소됐다. 자, 자, 가는 진짜 별표 2개 쳐야 돼.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요겁니다. 자, 어떠한 처분이, 자, 항고소송이라고 했으니까 처분이 위법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처분이 뭐 됐다는 거예요? 취소됐다라는 거죠. 자, 처분이 취소된다라는 얘기고, 원고의 그 소제기가 인용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 사실이, 자,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공무원이, 우리가 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자,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따지는 게, 이게 위에 게 항고소송이고 밑에 게 손해배상 소송이잖아요. 국가배상 소송이잖아요. 그쵸? 자,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니까 처분의 성격 자체가 위법한가 위법하지 않은가 하고, 해당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는가, 그러니까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이 손해배상 청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됐다고 해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바로 구성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 시험 가장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선지 잘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나.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해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납북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건 이해되시죠? 자, 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죠. 납북 상태에 있었으니까.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용도가 오작동이 발생했어요. 사고의 위험성이 심각해서 감안할 때 만일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가 자 여기 밑줄 그어야 되지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어렵게 얘기했는데 영조물의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모순된 신호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방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순된 신호회 같은 경우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자, 이거 밑에 써두세요. 객관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주관설과 객관설을 동시에 취합니다. 영조물과 관련해서. 그래서 절충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근데 이거는 지금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설에 가까운 판례가 있고 주관설에 가까운 판례가 있어.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아, 절충설을 택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정리는 좀 이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품변가전 붕괴사고와 소초공무원들의 직무 의무 위반 행위사의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예요? 군산 유흥지점하고 비슷한 거죠. 군산 유흥지점에서 소방공무원과 그 화재 사건과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그 식품위생과 지자체 공무원 있죠. 지방직 공무원, 식품위생과 공무원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건물 3층 난간을 넘어서 흡연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위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지 않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 자, 이렇게 써있어요. 통상적 이용 방법이 아님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영조물에 대해서 지금 통상적이라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이용 방법이어야 돼요. 3층 난간을 넘어서 그쪽 난간 넘어서 그 공간에 있으면 거기서 담배 피려고 그 공간 마련되었을까? 아니지. 통상적 이용 방법이 아니잖아.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담배를 혼자 피워요, 여럿이 피워요? 여럿이 피겠지. 그러면 무너지기 쉽겠죠. 불쌍하지만 실족한 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경우지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의 차량 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의도광장은 호수공원도 없었던 시절,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무조건 여의도광장이었어. 그래서 여의도광장에 정말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거기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자전거 타는 게 그때는 그게 되게 유일한 레저였어. 나름 레저였어요. 그래서 여의도광장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누가 자동차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당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 판례에선 중요한 것은 여의도광장의 설치 관리의 책임자는 서울특별시예요. 근데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등포구 공무원이에요. 그럼 영등포구 공무원의 월급은 누가 줘요? 영등포구청에서 주죠. 그러면 영등포구청은 비용 부담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치 관리의 책임자는 그걸 우리가 사무귀속주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 그래서 자, 영등포구가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맞는 말이죠.
자, 그거 잘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226번. 자,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입법, 사법, 평정 이렇게 있는데 일단 입법, 그다음에 사법부에서 법관들, 그다음에 행정부에서는 검사들.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입법의 절차가 헌법상 따로 있죠. 그다음에 사법의 절차가 헌법에 따로 있죠. 자, 근데 이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행위는 특별하게 아주 고의적이고, 자, 이들의 행위가 자 고의성이 높아. 자, 이들의 과실이 고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자, 이들의 행동에 대한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질 때, 현저히 떨어질 때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에요. 힘센 사람들. 기본적인 힘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검사가 이런 거예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검사가 잘못했네 라고 단정하면 어떤 검사도 공소 제기를 하지 않겠죠. 공소 제기를 하지 않죠. 도저히 판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도저히 이렇게 강조를 해요.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바로. 자,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게 단정한다는 뜻이에요. 단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죠. 자,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해가 발생할 방지할 자,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감증명서를 띄워주는 처리하는 공무원은 그 인감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어떡하나라는 것을 항상 신경 쓰면서 발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 정도는 평균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써야 돼요. 평균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수준. 자, 그러면 그렇게 못했다? 그럼 과실입니다. 평균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별표치입니다. 3번. 자, 3번. 맞는 말인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출문제에도 아주 많이 있었고, 기출문제 풀어봤을 때도 얘기했었고,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었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청구기간을 5일 내에서 착각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아예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를 거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민법상의 사용자 면책 사유는, 자, 사용자 면책 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과실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법상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을 따질까 안 따질까? 당연히 따지지. 고의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 따질까 안 따질까? 당연히 따지지.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을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건데,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민법상에는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종사자예요. 종사자라고 이게 법적으로. 종사자의 행위가 잘못됐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면 사장님을 사용자라고 해요. 법을. 사용자. 종사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특수하게 책임을 지는 경우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 책임. 자, 그런 게 있고. 자, 이건 민법이고, 민법. 그 다음에, 국가배상에서는, 자, 누굽니까?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자, 종사자와 자, 공무원의 고의가실을 따진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야. 과실책임주의. 자,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과실책임주의겠죠. 종사자가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져야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도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과실책임주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 자, 이때 사용자와 국가는 자, 선임, 그 사람을 뽑는 걸 선임이라고 해요. 선임. 그건 주의감독 의무, 주의 의무라고만 쓰기 위해 감독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서, 이런 의무가 있는데, 사용자가 공무원이 과실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사용자가 선임 감독상의 책임, 종사자가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데 사장님이 직접 파는 경우도 있고 종업원이 파는 경우도 있겠지. 종업원이 팔았어. 자, 그런데 사장님은 저게 제가 판 게 아니라 우리 종업원이 판 건데요. 제가 왜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 왜냐하면 사장님에게는 그 직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거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이것도 민법에서는 과실 책임이라고 봐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다하면 사용자는 책임이 면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면책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민법의 세계에서는 면책 규정이 있겠지. 민법의 세계에서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무과실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공무원은 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당연히. 고의과실 따지지. 근데 여기서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아요. 국가가 선임 감독사의 책임을 다했으니까 저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한다니까.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야. 아까, 자, 우리가, 그거는 대의 책임설에 입각하든, 자기 책임설에 입각하든, 저는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자, 이거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국가의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면책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4번을 읽어볼게요. 민법상 존재하는 사용자의 면책 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과실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의과실의 판단은 누구의 고의과실에 대한 판단이야? 국가의 고의과실에 대한 판단이야.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하지. 당연히 하죠.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대한 당연히 하지. 근데 국가의 선임감독상의 이 책임에 대한 과실 여부, 고의과실 여부를 민법처럼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민법의 사용자 배상 책임처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국가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7번 가겠습니다. 227번. 자,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맞죠?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맞죠? 자, 이거 외워두시고. 2번 갑니다. 불법 체포 구금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된 것을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불법행위 종료일은 구속영장 발부 집행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종료된 뭐야 그냥 내용도 없이 그냥 날짜가 나와. 그때부터 국가재정법 소멸시효 기간도 진행한다. 자, 이것도 그냥 아까랑 똑같이 불법 상태가 종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뭔가 좀 판례를 긁어갖고 온 것 같은데 문장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표현이 무슨 사건이고 뭐 언제서부터 뭐가 빠지는지 그런 내용이 없네요. 자,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로부터 기간 위임된 국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돈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 경우 그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통 볼게요. 보통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있어. 자, 그러면 국가가 보통 뭐가 많이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귀속 주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자체가 비용 부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여의도공원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자체가 우리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신호등 있잖아, 신호등. 자, 그것도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국가를 자, 여러분, 이때 국가를 이렇게도 표현이 자, 이렇게 선임 감독자. 사무기속 주체를 다른 말로 선임 감독자라고도 불러요. 선임 감독자. 그 다음에 설치 관리자라고도 부릅니다. 자, 당연히 선임 감독자라고 부를 때는 이주와 관련해서는 선임 감독자라고 부르는 거야, 국가를. 이주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 5조 따질 때는 국가를 설치 관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통칭해서 제가 이제 사무기속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근데 여러분 이 비용 부담자가 자, 비용 부담자가 국가도 될 수 있고 지자체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는 지금과 여기 판례 3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3번 판례는 국가는 사무기속 주체이자 비용 부담자이기도 해요. 자, 요때 국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용 부담자로서 국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얘기해요. 실질적.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돈은 국가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거기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국가로부터 교부된 돈. 근데 여기서 내부적으로라는 말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가에서 나왔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부적으로 교부된 돈. 근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대외적으로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지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비용 부담자라고 해가지 않고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실제적인 돈은 국가가 된 거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돈은 국가가 된 거고 지금 지자체는 그 돈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한 게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부담자는 국가라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뭐에는 해당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긴 하지만 비용 부담자이긴 한 거야. 왜? 지자체를 통해서 나간 거니까.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은 지자체는 아예 거론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때는 사무기속 주체와 비용부담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불과한 거. 이것도 일치하긴 하는데 이 비용부담자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는 요거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배상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는 그러면 국가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돼? 지자체한테 배상 청구를 해야 돼? 선택적 청구권이 적용된다라는 거. 이런 경우를.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보통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야. 보통은 국가가 사무기속 주체가 되고, 지자체가 비용부담자가 되고, 혹은 상위행정청이 사무기속 주체가 되고, 하위행정청이 비용부담자가 돼서 둘 다 책임지는 구조인데, 지금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비용부담자인데 하나는 실질적 비용부담자이고 하나는 형식적 비용부담자일 때는 둘 다 또 이것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둘 다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는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지자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가야죠. 형식적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나온 거니까 4번 보겠습니다. 내용 영무 종사자의 직무상 위반으로 내용 증명 우편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 관계의 성립, 이행, 소멸 등과 관련하여 이분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다가 여러분 맞는 거예요. 없어요. 일단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내용증명 우편을 제대로 못 보냈다는 거 아니야? 의무 위반한 거야. 자, 이게 원인이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거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어. 성립되지 않았고, 성립, 이행, 소멸. 자,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의무를 위반했어? 우체국에서 의무를 위반해서. 여러분, 내용증명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증명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CEO 얘기할 때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CEO 얘기할 때. 자, CEO 같은 것을 잘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재 씨가 나한테 돈을 꿔줬는데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꿔준 게 아니라 그냥 나 주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민사상. 그래서 근재 씨가 나한테 돈 갚아라 라는 내용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인 우체국에서 내가 얘한테 돈을 갚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이게 내용 증명 우편이에요. 내가 해당 우편물을 발송인이 보내는 해당 우편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러면 그 우편의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의 법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해 주는 건가요, 그게? 내가 돈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한테 채권이 있다 라는 것을 보냈다는 것을, 그 채권이 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내용 증명 우편이에요. 다시, 내용의 사실관계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야. 내용의 사실관계를 증명해 주면 우리 모두는 지금 공무원 준비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내용 증명 우편 보내야 돼. 야, 너 나한테 100억 갚어. 그러면 100억을 빌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얘기야. 내용의 사실관계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이 그런 기능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맨날 내용증명 우편을 쓰고 있어야지. 그럼 부자가 될 텐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립, 이행, 소멸되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다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은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어. 의무 위반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 관계 자체가 성립, 이행, 소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내가 계약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내용증명 우편이지, 계약서의 효력을 담보해 주는 게 내용증명 우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근재 씨랑 계약을 하려고 해. 근데 근재 씨한테 내가 계약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어. 그러면 내가 근재 씨한테 계약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지, 내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지, 내가 계약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체국의 문제로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럼 의무 위반한 건 맞지? 하지만 그게 이것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디테일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28번 볼게요. 1번 판례는 여러분 이건 좀 X 쳐주세요. X. 일단 여러분, 예비군 연대장의 군무사무관 소속 사단본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 이거는 제가 이게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닌데, 하도 이상해서 지금 제가 판례문을 몇 개를 판례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146페이지 펴보세요. 146페이지. 자, 146페이지 가번을 보니까 예비군 연대장인 군무사무관이 소속 사단본부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다른 예비군 연대장을 태우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군무수행 중 사고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한다라고 해서 235번에서는 맞는 선지로 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해당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 쓰신 분이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 판례는요. 그래서 제가 판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판례 원문을 찾아봤더니 핵심은 뭐냐면 직무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직무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자, 아니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게 직무 아닌가요? 직무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출근 퇴근 얘기했었죠. 출근은 직무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직무 시작하지 않은 거야. 근데 퇴근은 집에 도착하기 전이니까 직무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판례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판례 뭐라고 써있냐면, 애초에 그는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개인적 용무로 사용해 왔고, 이것도 결국에 개인적 용무라는 거야. 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버스 타고 가지. 기차 타고 가지. 다른 거 타고 가도 되잖아.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는 것은 개인적인 용무지,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군무수행은 아니라는 거야. 군무수행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자, 직무 관련성 인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올게요. 228번은 8번에 1번은 뭐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1번은 잘못된 거예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않았다. 근데 여러분, 요 뒤에 있는 판례. 학군사 ROTC죠, 여러분. ROTC 자치활동과 관련해서 폭력사고 방지에 대한 학군단 감독 여부가 국가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는 인정했거든. 그래서 앞에 거는 X, 뒤에 거는 인정한 거예요. 이거 두 판례를 싹 섞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래서 1번이 맞냐 틀리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1번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앞에 게 일단.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더 중요합니다. 학군단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1번은 무시해 주시고 2번 갑니다. 준공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현저히 지연시켰고, 자, 여러분, 제가 판례문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예. 현저히 그냥 지연시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현저히 지연시켰다는 것은 이 공무원이 고의가실이 크다라는 거예요.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의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연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 계속 나오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고의과실이라는 불법행위를 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소송하고 손해배상 소송하고 다른 거니까. 자, 4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교통사고 차량을 추적함으로 도주 차량의 제3자에게 자, 이거는 판례문을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도주 차량애가 아니라 도주 차량 이지. 자, 이거죠,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 얘가 범인이야. 도주 차량이야, 도주 차량. 자, 근데 경찰차가 쫓고 있어. 그럼 얘는 운전을 어떻게 해요? 막 하죠? 막 하니까 옆에 가던 제3자의 차를 얘가 여기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래서 도주 차량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적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위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고는 얘가 냈는데 얘가 사고 낼지 모르니까 얘를 쫓으면 안 돼? 그럼 그 수없이 많은 경찰 영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위법을 보여주는 거야? 맨날 그 차량 씬 있는데?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그 추적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책임 누가 져요? 얘가 져요. 얘가 도망가다가 사고 낸 거니까. 네, 잠깐 끊었다가 229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